예,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한세경 교수입니다. 오늘 본 강의에서는 최근 배터리 화재 사고 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배터리 화재 사고라든지 또 수명 진단, 그리고 효율 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BMS라고 하는 장치를 좀 대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배터리 as a 서비스 혹은 BMS as a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온라인 배터리 진단 솔루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먼저 우리가 왜 지금 이 이슈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바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난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런 바스 서비스가 적용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에 실제 이런 진단을 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만큼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배터리 기반의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거대화되고 대형화됐죠. 기존에는 배터리라는 게 전자제품 위주로만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동력원, 직접적인 구동체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전기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력계통이나 어떤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ESS 같은 형태로 개발이 많이 되면서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리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대가도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단순히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개인용 이동체들, 이제 PM이라고 하죠. 이런 전동 휠이라든지 킥보드, 그리고 드론 같은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향후에 UAM 같은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배터리들이 거대화된 배터리들이 향후 시장에 또 나오게 되면서 재활용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이 배터리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분류하느냐 하는 그런 재활용 관련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활용 쪽 기반에서도 진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배터리 진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배터리의 진단이라는 거는 배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캐치하고, 그리고 이 배터리의 상태를 인지를 함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방법은 지도학습, 즉 어떤 타겟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고 그거를 사전에 학습을 해서 관리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에도 BMS라고 불리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런 BMS는 미리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전 학습이 일견 컴팩트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 반면에, 배터리라는 것이 같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노화가 되면서 상태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장치다 보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무엇보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셀 단위, 배터리를 구성하는 이제 수백 수천 개의 셀 단위의 개별적인 상황들을 다 인식하고 그거에 기반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관리는 이제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 데이터가 최소화된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종의 비지도 학습 기반의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가 돼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도 BMS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존의 BMS는 대부분 하나의 셀,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은 셀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쳐다보면 됐고, 그 다음에 그게 용량이 작고 하다 보니까 크게 어떤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문제가 크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셀들이 많아지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 ESS 같은 것들은 작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수만 개의 셀들이 한 시스템 안에서 직병렬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줄다리기를 하는데 혹은 롤을 같이 젓는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거꾸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전체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고 혹은 이제 그 약한 사람이 데미지를 입어서 최종적으로는 그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량의 셀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이런 단일 셀 혹은 많아봐야 몇 개 정도의 셀을 관리하던 BMS로는 한계가 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컴퓨테이션 파워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을 하기에 많은 계산량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기존 BMS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고 또 메모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정밀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존 BMS에 또 탑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BMS를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제공을 하자라는 개념이 BMS as a Service, BaaS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런 BaaS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어떤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오늘 강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BaaS의 큰 아웃라인을 좀 살펴보면 이 Baa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동작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즉 온라인에서 동작을 함으로 해서 그 동일한 시스템 혹은 이제 유사 시스템들로부터 다양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 알고리즘의 고도화가 실시간으로 모든 시스템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치들은 이제 온라인의 커넥티비티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스탠드얼론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그 로컬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BMS와는 별개로 이런 BaaS를 전문으로 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탑재된 시스템이 일종의 어시스트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이 BaaS 시스템이 하는 역할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데이터의 수집 주체는 BaaS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BMS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BMS가 수집한 전압, 전류, 셀 단위의 그런 값들을 BaaS 시스템에 전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BaaS 시스템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처리를 행하고 거기서 필요한 특징 인자들을 추출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배터리의 셀별 내부 상태를 추정해서 배터리의 시스템의 상태 그리고 이상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또 화재 예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측면의 그 특징들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범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범용성이라는 거는 이 플랫폼이 특정한 제품만을 위해서 동작한다기보다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용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장성, 즉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제품, 많게는 수천, 수만, 수십만 대의 제품들이 동시에 연결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고 진단 능력을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그 혜택을 모든 제품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용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기존에도 이러한 빅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들은 그 데이터의 생산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BaaS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생산 주체가 사람이 아닌 기계장치죠. 즉 배터리라는 기계장치, 어떻게 보면 정직한 기계장치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람이 생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델링이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고 어떤 그 추상적인 것들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직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부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장치에서는 1 더하기 1은 항상 2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경우도 있고 4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이러한 이제 그 비선형성 혹은 추상성 그리고 이제 획일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그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계 장치와의 차이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기계 장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알고리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즉 모든 거를 그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기반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시스템만 커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반면에 어떤 부분은 분명히 또 인공지능에 기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적절하게 잘 하이브리드화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플랫폼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장치들이 동시에 이런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존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가지는 특징이죠.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전용 바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뭔지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배터리를 관리하고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를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말을 조금 더 음미를 해보면, 뭐를 관리를 해야 되지? 뭐를 평가를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이게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배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향을 느끼고 싶은 것도 아니고 배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배터리는 음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배터리를 내 몸에 걸쳐서 나를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배터리한테 기대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구동하고자 하는 제품에서 그 구동 소스가 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자동차다. 그러면 내가 배터리를 통해서 가능한 먼 거리를 운행을 하고 싶고 또 배터리를 통해서 가능한 높은 언덕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터리한테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가용 시간 그리고 파워 그리고 이 배터리를 한 번만 쓰고 말면 1차 전지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배터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수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터리한테 기대하는 겁니다. 또, 배터리한테 또 기대하는 것들이,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도 있어요. 효율이라는 거는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을 했을 때 다시 100에 가까운 값을 끌어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00%의 효율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에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서도 90% 이상의 효율을 기대한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100% 에너지를 다시 환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에너지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러한 효율성과 또 배터리를 쓰다가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안정성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용 시간, 파워, 수명, 효율, 안정성 같은 일반적인 평가 지표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량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배터리 레벨에서 물리적인 어떤 속성과 연계를 시켜서 살펴보자면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배터리의 셀 단위에서의 저항값이 얼마냐, 용량이 얼마냐,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단위에서 낼 수 있는 용량, 그 다음에 뭐 저항, 그리고 이제 셀 간의 어떤 산포도, 그러니까 SOC 밸런스라든지 용량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냐 하는 걸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은 문제가 되느냐, 즉, 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제조 단계와 달라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배터리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저항, 용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잘 골라가지고 잘 튜닝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그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부반응이라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스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 리튬 금속이 석출이 돼서 점점 고드름처럼 자란다든지 아니면은 전해액 자체가 조금 누액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SEI라고 하는 활물질 겉에 코팅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손상이 생기거나 부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 배터리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저항의 증가 혹은 용량이 감소 그리고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봤을 때는 셀 간의 어떤 산포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용량 변화, 저항 변화, 그 다음에 SOC 변화로 이제 검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균일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0%에서 100%까지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틀어지게 되고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항상 안전 마진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개발을 하고 실제 사용을 또 할 때도 그 안전 마진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전 마진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즉 실제로는 500km 갈 수 있는 차를 450km만 가거나 400km만 가게 한다든가 그리고 실제로는 ESS 같은 경우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이거를 8만 원밖에 못 번다든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효율성의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 마진을 가능하면 작게 가져가고 싶지만 또 그러면 이제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전 마진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이런 줄다리기 트레이드오프를 항상 하게 되는데 특정 전기차 같은 경우 초기에 이런 안전 마진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화재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마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전 마진을 획일적으로 현재는 설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배터리의 상태가 변하면 결국 그 안전 마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화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럼 이런 안전 마진이 중요한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여기 두 개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용량이 같은데 셀 밸런스만 틀어진 경우예요. 이 세 개의 셀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 SOC 밸런스가 틀어져 있다 보니까 왼쪽에 1번 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충전량이 95%고 오른쪽 셀 같은 가운데 셀 같은 경우 충전량이 100%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3번 셀 같은 경우 2번 셀보다 오히려 더 SOC가 아래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2번 셀이 완충이 돼서 100%가 될 때 3번 셀 같은 경우는 이미 5% 정도, 그러니까 그 2번 셀하고의 편차만큼의 과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 셀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같은 전류가 같은 파이프를 타고 흐른다는 얘기고 특정 셀만 더 많이 충전을 하거나 덜 충전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2번 셀이 충전되는 만큼 3번 셀도 무조건 충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은 상황에서는 어떤 셀은 과충전, 어떤 셀은 조금 덜 충전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균일하게 SOC 밸런스를 맞춰야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SOC 밸런스가 틀어져 있는 경우 3번 셀 같이 이제 가장 그 현재 SOC가 높은 셀을 기준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셀 단위에서 SOC를 다 추정을 한다면은 이런 게 가능해지겠지만 현재는 이제 셀 단위 SOC 추정을 하는 시스템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평균의 어떤 SOC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팩 단위의 SOC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안전 마진을 획일적으로 설정된 안전 마진을 벗어나는 셀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단순히 SOC 밸런스뿐만 아니고 오른쪽처럼 용량이 틀어지는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 단위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그 기존의 BMS가 주는 팩 단위의 SOC 혹은 팩 단위의 전압, 팩 단위의 전압이라는 건 결국은 일종의 평균이죠. 이런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보로 외부의 충전기, 외부의 인버터들이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돼서 특정 셀 하나가 문제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한두 번 이렇게 조금씩 과충전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야근을 한다고 해서 죽진 않죠. 그런데 1년 내내 야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배터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 스웰링이나 가스 발생이나 덴드라이트 발생 이런 것들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아주 이런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배터리의 체력이 금방금방 고갈이 되면서 수명이 짧아지는 특정 셀이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명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스템 수명도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셀 레벨의 이런 프로퍼티 속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런 셀 레벨의 어떤 속성을 고려한 매트릭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는 팩 레벨에서 얘기하는 용량과 관련된 매트릭은 공식 용량 정도밖에 없었어요. 공식 용량과 혹은 이제 일반적인 SOH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SOH라는 거는 결국 제조사별로 나름의 방법론을 가지고 팩의 초기 상태 대비 현재 용량이 몇 %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괄적인 관리, 즉 팩 단위의 일괄적인 관리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셀 단위의 어떤 이런 편차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용량이라는 거를 새롭게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용량 정의에 기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은 조금 이 배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BMS가 셀 단위의 모든 전압값을 들여다본다. 그렇기 때문에 BMS에서 특정 셀 전압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BMS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BMS가 이 셀의 전압을 인지하는 그 시간적 인터벌이 옛날 그 전자제품처럼 빠르지가 않아요. 즉 셀이 한 개 있는 시스템, 핸드폰 같은 데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전압을 체크하면서 이 범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ESS 전기차처럼 셀의 숫자가 수백, 수천, 수만 개까지 다다르는 시스템에서는 이 셀 전압을 모두 읽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법 됩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레벨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ESS 같은 경우 수십 초에서 수백 초까지도 걸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은 정보가 궁극적으로 외부 시스템, 즉 충전기나 인버터 쪽으로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한계 조건까지 가더라도 이 한계 조건을 멈추는 데까지는 인터벌이 걸리고, 그 인터벌 동안에는 계속 이 셀에겐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셀 레벨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외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벌어집니다. 즉, 실제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달려있는 일종의 이제 BMS 같은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가 일정한 조건을 벗어나면 직접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전기차나 ESS 같은 경우에는 물론 BMS도 내부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릴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릴레이를 동작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머전트한 상황, 즉 긴급한 상황에서만 동작을 시키게 돼요. 즉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말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만 동작을 하지, 일반적인 조금 잼 맞는다고 해서 동작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릴레이라는 것도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시스템이 전류를 멈추게 하고 외부적인 시스템이 차단을 하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소위 잽 같은 거는 계속 맞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셀 단위 속성 추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이제 셀 단위 속성, 물리적인 직접적 지표가 저항이나 용량, 그다음에 이제 셀 사이의 어떤 산포인데, 이런 값들을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실이나 어떤 실험실 같은 데서는 장비를 갖춰놓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정밀하게 이 값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런타임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진단을 하는 상황은 자동차가 구동이 되고 있고 ESS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런타임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값들을 추정할 수 있느냐 혹은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즉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CT를 찍으면 그 사람이 암이 있는지 내부 장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알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이런 워킹하고 있는 장치에서 이러한 값들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좀 필요해지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는 것들이 직접적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게 되죠. 배터리 장치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직접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카센터에 들어가서 전기자동차를 각 셀별로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라고 해도 사실상 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피를 뽑아 본다거나 이럴 수도 없고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운행을 좀 해보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운행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구동 상태의 조건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직접적인 지표들을 측정하는 거에 기대기보다는 간접적인 지표들, 이 폐암의 비율을 들자면 어떤 그 폐암이 걸린 사람이라면 나타날 법한 증상들, 예를 들면 체중 감소, 인두통, 그 다음에 어떤 기침의 횟수, 뭐 이런 것들의 간접 지표들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폐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 하는 거를 추정하거나 혹은 이 사람의 폐암 수치가 얼마냐 하는 거를 추정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당연히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화면에 있듯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표들을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동시에 이러한 다별량 지표라고 하는데 이런 다별량 지표들을 기반으로 상태를 추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확도가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걸 이제 결정론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즉 이 사람이 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 같은 온오프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레이 존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하나의 기침 횟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암이 걸린 경우 확률이 높지만 정확하게 암이 걸렸다 안 걸렸다, 또 기침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암이 걸렸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겹치는 영역들이 생깁니다. 이런 그레이 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의 팩터를 같이 보다 보면 좀 줄어들게 되고요.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암이 걸렸을 확률이 얼마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보다는 두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확률론적 판단을 해서 정확도,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다별량 기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같이 보게 되면 하나를 봤을 때 모르는 이상들을 탐지를 할 수 있어요. 가령 체중이 90kg인 사람이 이상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우리가 답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90kg인 사람이 정상인 경우도 있고 이상인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체중이 90kg인데 키가 120cm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키가 180cm인데 90kg예요. 그러면은 이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지표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들이 두 개의 지표를 결국 이건 이제 차원을 늘리는 문제가 되는데 차원을 늘려서 살피다 보면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1차원 공간에서 보이지 않던 게 2차원 공간에서 보이고 2차원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게 3차원 공간에 가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되죠. 즉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인 지표들, 즉 아까 용량이나 저항 같은 직접적인 지표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간접 지표들이 필요한데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검증하고 또 모델링 하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에러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구해 놓는 게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어떤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체계화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를 올리거나 신뢰성을 올리거나 뭐 그레이 존을 없애거나 이럴 수 있고, 그다음 이걸 또 수직적으로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 형태 모양처럼 수직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사실은 이제 1차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2차 프로퍼티를 생성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적층되면서 배터리 종합적인 상태와 진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진단된 프로퍼티들은 그 자체가 어떤 진단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퍼티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것들, 가령 이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가 남았냐, 이 배터리가 이상하냐 안 이상하냐, 혹은 이 배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뭐 파워를 낼 수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진단하는 방법론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게 돼요. 가장 심플한 거는 directly, 즉 직접적으로 그냥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몸무게가 아까 얘기한 대로 90kg 이상이면 정상, 이하면 비정상 같이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온오프식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확률적으로 이 사람이 이상일 확률은 몇 퍼센트, 정상일 확률은 몇 퍼센트처럼 접근하는 그러한 이제 스토캐스틱한 확률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나는 그런 방법론은 잘 모르겠고 그냥 무턱대고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제 학습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또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별로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간접 프로퍼티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별로 운용하는 조건이 다르거든요. 가령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만충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SOC를 40에서 70 사이만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방전 끝까지 시키고 완충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속 충전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급속 충전만 하고 어떤 사람은 둘을 섞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운용 방식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도출할 수 있는 프로퍼티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특정한 조건에서 도출이 안 되는 프로퍼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기침 횟수를 얘기했는데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즉 이 사람이 기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인포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프로퍼티가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프로퍼티라는 거를 정의할 때는 그 프로퍼티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걸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고 같은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적응성이 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플랫폼, 이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난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몇 가지 예를 좀 들었는데요.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프로파일에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즉 사용자가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그게 매일 변합니다. ESS는 비교적 스케줄된 고정적인 프로파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 프로파일 역시 우리가 진단을 위한 프로파일이라기보다 그 어플리케이션 고유의 목적에 맞는 프로파일이다 보니까 진단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취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 하더라도 EV보다는 훨씬 더 고정적인 환경에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동일한 조건의 그 프로퍼티를 다양하게 취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상태 변화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ESS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스템이 크다 보니까 이런 셀 단위의 전압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즉 특정한 어떤 렉 단위 혹은 특정한 어떤 그 단위에서의 평균 전압 혹은 민값, 맥스값 이런 식의 그 통계화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셀 단위 정보 기반으로 하는 프로퍼티들은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구동 장치뿐만 아니고 배터리를 스테디한 상태에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배터리를 제조하는 제조 라인에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혹은 사용이 끝난 중고 배터리를 가져와서 그레이딩을 하는 그런 이제 폐배터리 진단의 경우도 그런 스테디한 환경이에요. 즉 이런 스테디한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사이클을 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서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양산 라인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배터리 제조 양산 라인에서는 짧게는 수초에서 길어도 수십 초 이내에 한 제품이 완성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별로 데이터 취득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이것도 시스템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로 데이터가 가지는 오차들이 있습니다.
오차에는 크게 바이어스 오차, 베리언스 오차라는 게 있는데 바이어스 오차라는 건 말 그대로 편향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즉 실제 값보다 항상 높은 값을 좀 주는 거 혹은 항상 낮은 값을 데이터가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측정 장치, 이제 CT나 혹은 이제 전압을 센싱하는 그런 이제 센서들의 오차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 즉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샘플링의 어떤 인터벌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구체적인 예를 좀 드러났는데요. 가령 이제 실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 제어를 하다 보면 저런 이제 오버슈팅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다가 저 오버슈팅된 지점에서 샘플링을 딱 해버리면 그 다음 인터벌 동안에는 계속 저 값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전류를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런 것들이 몇 번만 걸려도 실제보다 전류량이 더 큰 것처럼 센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BMS가 직접적으로 이런 배터리 시스템으로부터 자기 자체의 동력을 얻는 경우 그 BMS가 소모하는 전류 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저렇게 센싱 라인과 겹쳐져 있다거나 했을 때는 결국 그 BMS 소모 전류 때문에 전압이 다른 라인보다 적어지게 된다든가 그 BMS가 연결된 라인이 작게 측정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류 센서가 그 BMS가 소모하는 전류는 계산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전류의 편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바이어스 오차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센서가 가지는 고유의 어떤 그 정확도, 이제 베리언스 오차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항상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돼 있지 않다. 즉,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선으로 결국 데이터를 취득할 때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을 가면 데이터가 미싱이 일어나겠죠. 혹은 이제 그 취득 장치 자체에 전원이 꺼진 경우 이런 식의 데이터 미싱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ESS 같이 비교적 정적인 환경에 있는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봐도 결국 ESS의 시스템이 상위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올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통신 두절이나 혹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가 비어 있거나 혹은 이제 주기가 바뀌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타이밍 지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셀들을 전압을 측정을 해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바스라는 걸 구현할 때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류라는 입력에 대해서 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류는 동일한데 이 어떤 특정 전류에 대해서 각 셀별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셀별로 데이터를 우리 동시에 취득해 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일종의 라운드 로빈 형태로 해가지고 폴링하는 방식으로 읽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셀은 앞쪽에서 읽어오게 되면 항상 뒤에 있는 애들보다 조금 전압값이 앞쪽 전압이 읽힌다든가 어떤 셀은 더 뒤쪽 전압이 읽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터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탈스럽죠. 실제 저희가 전기차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도 이런 지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즉 전류는 분명히 충전 쪽으로 갔는데 전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제 실제로 전압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센싱의 어떤 타이밍 오차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좀 또 중요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클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즉 사용자 마음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가 있고요. 또 진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모델들을 만들어 놓을 텐데 그 모델이 가지는 고유의 오차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배터리를 좀 아시는 분은 들어봤을 법한 전기 등가 회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ECM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도 결국은 그 모델 자체가 실제 배터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전기 회로랑 유사한 캐패시터 같은 거를 써서 좀 유사한 동작을 하는 전기 회로로 모델링을 한 거다 보니까 이 고유의 현상을 다 100%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모델을 또 무턱대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 자체의 능력은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디테일을 다 맞추기 위한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한정된 데이터에서 그 모델이 학습이 될 경우에는 일종의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정 모델 오차도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슈가 있죠. 자, 이제 이거를 좀 더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EV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V는 운행 중에 우리가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배터리의 성능은 어떤지, 수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게 목적이에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셀 단위의 프로퍼티들을 취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그런 지터 문제, 타이밍 지터 같은 문제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해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해결을 해서 이 어떤 그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죠. 가운데 보시면 무보정된 상태에서 전류 적산을 해보면 전류 그 왼쪽 부분을 보시면 왼쪽 부분이 자꾸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가는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전류 적산치가 아주 균일한 오차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제로민, 즉 0점을 중심으로 하는 오차만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누적을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래쪽으로 처지는 느낌이 난다는 건 뭔가 방전 쪽이 좀 더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정하고 났을 때는 오른쪽 같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 각 프로퍼티별로 어떻게 직접적인 그 속성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런 추정 모델, 회귀 모델이죠. 이런 것들을 또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귀 모델들이 가지는 에러의 특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추후에 이런 정확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두 개의 프로퍼티로 하나의 특정 값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특정 값이 어느 지점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아지냐 하는 것들을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최대 우도 탐색이라는 방법론 등을 활용해 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상황에서 추정을 했다라는 가정을 해서 값을 추정했을 때 정확도가 제일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단일 프로퍼티 기반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에러의 3포인데요. 가운데는 두 개의 프로퍼티를 동시에 고려해서 방금 말씀드린 방법론을 활용해서 추정을 했을 때 에러 3포입니다. 좁아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세 가지의 그 어떤 프로퍼티를 종합해 가지고 추정했을 때 에러 3포입니다. 더 좁아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정치에 기반해서 이 배터리가 이상이 있는지 혹은 어떤 조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분류 기준 같은 거를 정립을 해야 되고 실제 그런 것들이 맞는지 이제 검증까지 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게 에이징이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이상이 있는 건지 정상인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어떤 양산 라인에서 배터리 진단을 하는 경우인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양산 라인에서 배터리들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생산된 제품이 정상인지를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어떤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저항 용량 등을 잴 수는 없고요. 간접적인 어떤 지표를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거는 PCR 검사를 해보는 거지만 실제 이제 PCR 검사를 하려면은 진단도 그 검사 방법도 까탈스럽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석하는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도 까탈스러워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간이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 그냥 살짝 코 한번 찌르고 한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그거의 정확도가 얼마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간이 키트,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간접 프로퍼티 같은 거를 기반으로 진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양성이 떴을 때 정말 이 양성이 뜬 게 이 사람이 병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건지를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확률들을 얘기하는 방법론들이 이미 어떤 베이즈 추론이라는 방법론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도 어떤 특정 프로퍼티의 값을 여기서는 DT라고 목격을 했을 때 이 배터리가 정상이냐, 진짜 정상일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이거를 패스를 시키겠다, 페이를 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도가 당연히 하나만 봤을 때는 낮을 수 있으니까 2개, 3개, 여러 개를 보자. 즉 코로나 키트도 하나만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충분히 신뢰성이 높지 않다면 2개, 3개를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를 혼용해서 사용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의 프로파일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프로파일에서 나타나는 결과치들을, 즉 간접 속성들을 취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 제품이 양품인지 그다음 불량품인지를 판단하는 이런 또 기준을 확립을 해야 되고요. 이러려면은 결국 이 셀별로 각 모듈별로 특정한 조건 안에 용량이 특정한 용량 범위 안에 있거나 저항 범위 안에 있거나 산포가 일정 범위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 그리고 그 확률이 얼마 이상일 때만 양품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기준이 이제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각 속성별로 간접 속성별로 이런 양품 판정 확률을 도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방법론을 또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베이즈 이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속성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EV와 ESS에 대해서 진단했던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 EV 같은 경우는 데이터 취득 환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가까이 운행을 하면서 일지를 써가면서 주행 데이터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행 데이터가 저희가 만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이 일어났습니다. 코나라는 전기차의 데이터였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내부에서 데이터가 샘플링 되는 주기가 약 3초 정도 걸리는 걸로 확인이 되고, 물론 이제 BMS 자체는 훨씬 더 빠르게 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샘플링 돼서 시스템 단위로 전달되는 주기가 3초 단위의 변화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의 어떤 전압 레졸루션은 20mV 정도의 레졸루션을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BMS가 셀 전압을 감시하는 건 더 정밀하게 감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어떤 포장이 데이터의 그 표현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레졸루션 20mV 정도 나오는 거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98개의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고 모듈로 보자면 5개의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토콜 상의 이유로 인해서 마치 모듈이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듈이 4개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것은 오른쪽 아래 그래프처럼 특정한 셀 군이 집합 그룹핑이 되어서 그 그룹 안에 있는 셀들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이게 저항과 관련된 속성에서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저항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류에 따른 전압의 반응인데 이 측정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얘가 과도 현상이 조금 더 반영된 상태에서 취득이 되거나 덜 반영된 상태에서 취득이 되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조금 높거나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특정한 프로토콜 상에서는 특정한 셀 집합들이 항상 더 빨리 취득되거나 더 늦게 취득되거나 이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필요하고요. 또 내부 BMS 자체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미싱 문제 있었죠. 이 데이터 미싱은 특히 용량이라든지 이런 속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할 때 부연속성이 있는 구간은 잘라내고 연속성이 있는 구간에서만 뭔가를 해야 되는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찾아내는 이런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또 데이터 편향 문제, 특히 전류 관련된 편향 문제 말씀드렸었죠. 실제로도 보면 이렇게 편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프로퍼티들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론이 필요하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프로퍼티들의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98개의 셀에 대해서 저런 ATP나 OTP라고 불리는 저희 내부의 어떤 프로퍼티들을 기반으로 추정해서 평균값과 그다음에 그 값이 추정된 한 번 추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추정하다 보니까 그 산포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최종 결과인데요. 그래서 셀별로 용량을 추정해 봤더니 이 셀은 대략적으로 181 정도의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이 정도의 산포를 가지고 셀들이 분포를 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이 이제 각 셀별로 다 실제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팩CR이라는 거는 결국은 팩CR을 어떻게 정의하냐, 즉 CR이라는 건 용량 유지율인데 이 용량 유지율을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평균 용량으로 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 단위에서의 어떤 그 오버차징, 오버디스차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용량이라는 걸 정의하고 각 그 매트릭별로 우리가 용량을 인지를 하고 운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매트릭을 제시를 하고 그 매트릭별로 오른쪽에 값을 추정한 그래프를 나타냈는데요. 보면은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값들이 대체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취득한 값들 혹은 팩 단위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한 값들은 평균의 함정 때문에 덜 보수적으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값이 조금 작아지는 경향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셀 단위의 이런 SOC 추정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셀 단위 SOC 값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끝단, 즉 만충이나 만방전 상태에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잽을 맞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SOC를 셀 단위에서도 추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셀 밸런싱 여부도 이렇게 추론을 해서 셀들이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도 결국 그 SOC 영역대에 따라서 팩 SOC 영역대에 따라서 편차가 이렇게 다르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저항 같은 것도 아까 그 지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편차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저렇게 균일한 산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구동 환경이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구동을 하다 보면 그 온도 조건별로 저희가 계속 내부 저항을 측정하면서 이 내부 저항이 온도별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누적이 될수록 그 모델이 정확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 오른쪽 결과를 보시더라도 그 1차가 경과가 될수록 점점점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SOP 혹은 SOX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의 상태값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SOP라는 건 State of Power라고 해서 이 배터리가 낼 수 있는 파워를 얘기하는 건데 이 파워는 온도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셀의 밸런싱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트래킹을 하고 그다음에 SOC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요. 이런 걸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고 파워를 낼 수 있는 한계치가 얼마냐 그리고 현재 내가 내고 있는 파워는 그중에서 몇 %냐 하는 거를 얘기함으로 해서 우리가 한계도 알게 되고 배터리에 좀 더 효율적인 그다음에 좀 더 친절한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건별로 이렇게 취득을 해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조건별로, 모듈별로 혹은 이제 팩셀별로 이렇게 취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용 용량이나 용량 효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가용 용량은 이런 셀 간의 어떤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한 실질적인 어떤 가용 용량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 대비 현재 온도 조건, 그러니까 공칭 조건, 특정한 온도, 특정한 어떤 그 조건에서의 셀 단위의 조건을 다 감안한 어떤 공칭 조건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추정한 용량 대비 실제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를 어떤 그 효율로 정의를 해서 가용 용량이나 용량 효율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정한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고 있죠. 아까 파워 SOP 같은 거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걸 기반으로 파워를 마진을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도출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상 지수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직접적으로 값을 추정해서 그걸 기반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좀 추정하는 방법론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가령 이 사람이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직접 암의 발생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생활 패턴이 흡연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등등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그래서 이 사람이 심박수가 평상시보다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지 천천히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 해서 당장은 암이 안 생겼더라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반의 POA라고 하는 이상 가능성 지수를 정의를 하고, 이런 POA에 해당할 만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셀에 점수를 부여를 함으로 해서 이상 지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셀별로 그 이상 지수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로 가장 이상이 있을 법한 셀들이 이렇게 추려지게 되고, 실제 어떤 물리적인 값들도 그 셀에서 물리적인 값 자체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S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EV와 가장 큰 차이점은 ESS는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셀 데이터를 다 받아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결국 어떤 렉 단위, 렉이라고 불리는 특정 단위에서 셀 전체 중에 민값, 맥스값 이런 통계적 값들을 취득할 수가 있고, 그것도 굉장히 러프하게, 그러니까 인터벌이 1초, 2초가 아니고 뭐 30초 혹은 200초 막 이런 단위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할 수 있는 프로퍼티들을 도출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그 전압 전류 데이터의 특성들이 있고요. 편향 문제도 있고요. 말씀드린 이 민맥스 값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또 지터 문제도 여기서도 똑같이 그 샘플링 타이밍으로 인해 가지고 샘플링 타이밍이 어떤 구간은 한 30초 구간에서 들어오는 게 있었고, 어떤 구간은 한 뭐 6,000초, 어떤 구간이 254초. 그러니까 중간에 데이터가 미싱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스템이 렉이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벌이 좀 불균일한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 그리고 특히 이런 인터벌이 긴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류 편향이 저렇게 발생을 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최종 리포트인데, 이 47개의 렉이 있는 한 4.7메가, 5메가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용량의 ESS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 셀 수가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수천 개의 셀 중에 셀이 있고 47개의 렉이 있는데, 이 렉 단위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이 최종적인 요약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 시스템에서 47번 렉이 좀 이상하다. 이 렉은 점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결과를 냈고, 나머지 값들은 대부분 다 균일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결과들에 대한 얘기인데, 각 렉별로 저항값이 어떤지, 그 다음에 용량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SOC, 렉 단위에서 SOC의 산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결과들을 요약한 거고요. 뒤에 이제 세부적인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전부 말씀드리기엔 조금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렉 내의 셀 간 SOC 편차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SOC가 높은 영역에서, 즉 충전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SOC 편차가 좀 작고, SOC 편차가 방전량이 크면 클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통상 우리가 SOC의 밸런스를, 셀 밸런싱을 BMS가 하게 되는데, 높은 SOC, 대부분 만축 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윗부분은 잘 맞는데 아랫부분으로 가면서 자꾸 이게 틀어지고 용량이 편차가 발생하면서 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렉당 실제로 민맥스 값을 받다 보니까 개별 셀의 용량이나 저항을 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원론적으로 데이터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렉 안에서 가지는 모든 셀들이 어느 정도의 용량 범위를 가지겠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 값들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런 추정들이 데이터의 샘플링 구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좀 더 작은 산포를 가지게 추정이 돼서, 즉 정확도가,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 집단에 있는 것들이 30초 단위의 샘플링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거고, 왼쪽에 있는 게 평균적으로는 250초 단위의 어떤 샘플링 구간에서 추정한 건데, 가운데 있는 박스 플롯을 보시면 30초 단위의 데이터가 더 좁은 어떤 그 산포 범위를 가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렉 내에 셀들이 가지는 용량들의 분포가 어떻다. 그래서 이제 민맥스 값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렉 안에 셀들이 가지는 용량의 편차를 또 우리가 개별적인 편차를 다 계산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 편차 범위 안에 있겠다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땐 평균적으로 한 뭐 6A 정도의 어떤 편차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SOC 편차는 대략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 범위의 편차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 마찬가지로 그 높은 SOC에서 주로 편차가 작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H사의 데이터는 이제 민맥스 데이터밖에 없었던 반면에 또 이제 K사의 어떤 데이터에서는 특정 렉에서 그 셀 단위 데이터를 다 받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 민맥스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가 실제로 어떤 그 셀 단위의 추정치하고 얼라인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그 결과인데요. 실제로 어떤 그 민맥스라고 점선이 쳐진 부분이 민맥스 값을 기반으로 추정한 프로퍼티들의 결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점들이 실제 셀 단위에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즉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을 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악하게 취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셀 단위의 어떤 상당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배터리의 상태 진단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바스라는 것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를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